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1초 단위로 실시간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밸류업 지수의 기준 시점은 올해 1월 2일로 기준 지수는 1000포인트입니다. 한편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지난 24일 공개 후에 평균 2.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4일과 27일 종가를 비교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100개 종목 가운데 80개가 올랐고요.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평균 수익률은 4.11%,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2.38%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미국의 물가 둔화 움직임에 원달러 환율이 연말께 1,300원을 향해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원화는 위안화와 엔화와 또 동조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올 6월부터 시작된 달러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되다가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달러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서 원화 강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6만 6천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후반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고 66,069달러, 최저 65,450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둔화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연준의 빅컷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상무부는 8월 PCE가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2.3%를 밑돈 것은 물론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더욱이 이는 연준이 목표로 삼는 2%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또 오는 11월 중 지수 선물 및 ETF, ETN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후속 지수 개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밸류업 지수는 5단계 스크리닝을 통한 다양한 평가 지표를 적용해 지수에 반영할 종목을 선별합니다. 5단계 스크리닝은 시장 대표성, 시가총액, 수익성, 당기순이익, 주주환원, 배당, 자사주 소각, 시장평가, PBR, 자본효율성, ROE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창출할 종목들을 골라냅니다. 거래소는 직접 지역기업 공시 책임자를 찾아가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PCE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2%대를 한 4개월 정도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마침 또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중동 리스크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스랄라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뒷배로 있는 이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또 미국 또한 미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잇따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면전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시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은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목요일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부를 켰지만 그 영향이 우리 시장까지는 미치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6%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것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는 지난 9월 11일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왔지만 금요일만큼은 매도를 크게 보였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천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날만큼은 외국인 투자자가 2거래일 연속,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까지 더해서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이 지수 하방 압력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개별 종목 위주로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 양산 소식에 힘입어서 1%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화장품 그리고 화학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 되짚어봤습니다. 지금 벌써 이번 한 주를 시작될 날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쉬어가는 거래일이 좀 많습니다. 퐁당퐁당 휴일이 있기 때문에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금투세 관련해서 또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예정이 좀 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슈 플로우 체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 이 종목 한번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 우리 지수는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포스코엠텍 주가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선을 좀 돌려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 이슈가 있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거의 2조 원대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이 얼마 전에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또 보시면은 해리스고에 연이은 또 우위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엠텍 기본적으로 히토리움, 리튬, 니켈 등의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CATL이 또 지난 주말에 또 화재가 났어요. 다 이제 진압이 되긴 했지만서도 이슈가 뭐냐면 리튬 가격 회복에 대한 부분도 좀 CATL에 감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반사액에 대한 부분이 살짝 있긴 하겠지만은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차트 상황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좀 천천히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2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2만 원 목표까지 드렸지만 만약에 2만 원 안착하고 상승 추세로 좀 돌리면서 추이가 좀 괜찮아진다면 충분하게 2만 2천 원대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매수가 잡아드린 만큼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리뷰 먼저 만나봤습니다. 포스코엠텍이었고요. 일단 단기 고점으로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선을 뚫어낸다면 2만 2천 원 선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호흡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티웨이항공, FR텍, 에이스테크, 뱅크웨어 글로벌, K옥션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시간 외에서는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특히 뱅크웨어 글로벌을 필두로 해서 STO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티웨이 항공부터 좀 봐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이 상한가를 간 흐름인데, 우선 소식이라 하면은 뭐, 신형항공기 5대를 수차적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긴 하지만, 이슈가 된 것은 그 티웨이 항공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그 지분 격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부각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대명 소노 그룹에서 티웨이 항공에 약 그 180억 원만 추가로 투입할 경우에 최대 주주 지위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주가가 좀 반등하는 포인트가 없잖아 좀 있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이 이슈가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돌려 세우긴 했거든요. 자, 근데 차트상으로도 2023년도 이때 초에 바닥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차트가 바닥을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3,000원대 돌파가 한번 나왔었고 급등 나왔다가 좀 약간의 급락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한번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한동안 쉽게 꺼질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몇 주간의 이슈를 통해서 조금 주목이 됐었고요.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다는 게 좀 눈에 띄기 때문에 한두 번의 상승을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간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3,300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3,3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9월 23일 날 최고점 자리가요. 3,32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 돌파가 나와주면은 위로 차트 추세가 좀 열리면서 3,500원, 600원대까지 빵 뚫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자, 그 다음은 FR텍인데, FR텍도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KT와 72억 원 규모의 중개 공급 계약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KT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MS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 관련해서 5년간 수조 원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었거든요. 네, 이게 좀 기사로 나와 있었고 얼마 전 이슈를 가지고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FR텍 자체가 자연스럽게 KT와 이제 계약을 통해서 MS까지 연결되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움직임이 좀 시간으로 나와줬었고요. 최근에 근데 FR텍 차트 보시면은 완전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밀려 있는 상황에서 되돌림이 좀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일시적인 되돌림일지 여부가 상당히 조금 중요해져요. 사실 최근에 조금 많이 죽어있던 거래량에서 조금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1,300원대까지 회복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1,500원대 안착이 나올 수 있을까? 차트 분위기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 준다면 1,800원대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뭐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이슈를 통해서 좀 시간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자, 에이스테크도요, 이게 좀 역시나 최대 주주 변경 이슈를 통해서 좀 시간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요, 최대 주주는요, MV 메자닌 플러스 사모투자 합자에서로 변경이 좀 됩니다. 그리고 MV 메자닌 플러스 사모투자 합자에서의 최대 출자자는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게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가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기업이 성장하면은 다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그로스 캐피털의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시간외로 좀 많이 조금 급등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에이스테크도 차트 상황 보시면요. 완만하게 바닥을 크게 찍은 이후에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최근에 좀 붙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을 줄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6.8%의 상승이 나왔었고 장 막판까지 강하게 좀 치유가는 모습 보이면서 나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단기적인 이슈를 갖고 보기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뱅크웨어 글로벌인데요. 역시나 요즘에 좀 종목 자체가 그간에 계속 인기를 좀 끌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차트가 최근에 바닥에서 돌렸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0%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어요.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샹인페이리오, 그러니까 알리페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 계약을 통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이에요. 사실 상장하고 나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 그래도 우리은행이랑 NFT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이슈도 있고요. 예탁원 쪽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계속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좀 이슈가 나오는데 중국 알리페이랑 합작업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 이제 금요일 날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으로도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건은 뱅크웨어 글로벌이 차트 상황에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10,000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8,000원대이긴 하지만 오늘 상한가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해요. 하지만은 10% 이상의 가능성을 보고 살짝 슈팅이 나와준다면 20%까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면은 10,000원대 갈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은 10에서 20%대의 상승을 보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K옵션입니다. 자, K옵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토큰증권 STO 이슈 자체가 상당히 조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K옵션도 8월 말 9월 최근까지 해서 주가 급등을 상당히 좀 많이 보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목요일도 상승을 주고 하락 마감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거의 7% 가까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 요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시적인 아침 반등이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차트 상황과 대응을 해봤을 때는 오늘의 이 상승 흐름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K옵션 같은 경우는 투자를 조금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의 특징주는 개별 이슈 위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티웨이 항공은 신형 항공기가 도입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각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추가 상승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FR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시적인 되돌림일지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조금 주목해야 봐야 될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고려 산업이 거래량이 좀 폭증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상당히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려 산업 같은 경우가 이게 거래 급등이 나왔었던 게 미국 동부항만 그 파업 불안감에 글로벌 식량난 우려 이슈가 좀 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급등이 나왔고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움직임 나왔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파업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50년 만이고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생깁니다. 단 2주만 파업을 해도 진짜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를 통해서 관련주들이 죄다 좀 상승을 줬고 또 이게 한동안 쉽게 꺼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우선은 차트 움직임상으로는 3,000원대 초반, 3,100원, 3,200원 정도 상황 자체가 나름의 이제 고점 바닥, 전고점 자리에 박스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위로도 조금은 추이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바이오 다인인데요. 자, 바이오 다인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20% 상승 마감했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도 상승을 줬고 지난주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바이오다이는 자궁경부암 진단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로슈 쪽에서 HPV 진단 검사 단계가 추가가 되면서 관련 이슈로서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원체 급등이 나온 터라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하신 분들만 그냥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코스맥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10%대 상승 마감했고요. 전체적으로 화장품주 잠깐만 보자면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좋고요. 아모레, 퍼스펙 보시면은 역시나 돌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 G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돌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바닥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들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쉽게 꺼질 이슈가 아니고요. 중국 그 지수 자체도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10% 이상의 한 4일 동안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국이 좀 큰 경기 부양책으로 화장품주들이 한번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꺼지지 않는 이슈지만은 바람이 아직 크게 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슈지만은 조정을 이용한 대응은 분명하다. 그리고 코스맥스도 차트 구간에서의 바닥자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하시고 대응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산업, 바이오다인, 코스맥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강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도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탑픽주 또 어떤 걸 꼽으시고 계시나요? 네, 오늘 보면은 역시나 제가 화장품주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삐아라는 종목이고요.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 바닥에서 차트가 좀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3조 2천억 이상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중국 경기 부양책 이슈 맞고서 매출 확대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삐아는 국내 립 부문 1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주가 방향성 자체도 완전 끝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으로 차트가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3,700원에서 14,2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차 16,000원 봅니다. 16,000원 보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16,000원 돌파가 나온다면은 자연스럽게 18,000원까지는 차트가 좀 열려 있다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탈할 경우에는 꼭 손절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슈가 좀 좋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실적도 하반기도 워낙에 좋을 거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하나 말씀드려볼 테니까 삐아 관심 있게 보시고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삐아 만나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도 중국에서는 지준율 인하를 하기도 했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소비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리고 11월에는 광군제 있고요. 12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간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 좀 만나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다시 한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PCE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먼저 PCE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PC 가격 같은 경우가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2%를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연준이 또 중요시하는 지표인데 목표로 하는 2%가 PCE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물가가 굉장히 잘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가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7% 그리고 전월 대비했을 때 0.1%를 상승을 했는데 지난 4개월 동안의 물가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물가 지표는 잡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시장은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라든지 혹은 외부에 대한 변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고용 지표를 신경 쓰고 있다 보니까 지난 미국 증시에서도 약간의 차익이 나온 상황들, 특히 이번 주에도 고용에 대한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했을 때도 지난 금요일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온 상황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146에서 142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총리가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엔화 강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쪽에 대한 추가적인 변수만 없다면 지금 미국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은 PCE 지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이 중요시하는 PCE 지표 발표는 2% 밑돌면서 양호한 수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지난주에 가장 큰 이벤트로 꼽고 있는 PCE 지표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주 이렇게 팀장님이 잠깐 짚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잡힌 상황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에서의 관심 포인트가 물가에서 고용으로 변화가 된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이번 주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10월 1일에 미국의 ISM 제조업 고용지수 그리고 졸트 보고서도 있고 2일에는 ADP 비농업 구분의 고용 변화라든지 3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ISM 비조업 고용지수 굉장히 다양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와 관련했을 때 지금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주문을 좀 덜 넣는 것인지 여부까지도 좀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50을 하회한다라고 해서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만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실업률 관련했을 때도 보면은 실업률에서의 좀 큰 변동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용과 관련했을 때도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의 힌트는 나왔습니다. 힌트가 나왔던 부분들이 현재 GDP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성장률을 보게 되었을 때 3%, 그러니까 1분기 대비했을 때 2배 정도 올라간 수치이고 GDP 나우 같은 경우도 3.1이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21만 8천 건이 나왔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수치의 밴드가 22만에서 25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만에서 24만, 23만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고용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만약에 고용 쪽에서의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좀 그렇게까지 꺼릴 만한 데이터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대가 몰릴 수 있다. 특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게 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5bp냐 50bp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하를 하는 수치가 지금 50bp 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고용 쪽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50bp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경기 침체 없이 지금 시장은 연착륙을 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고용에 대한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퐁당퐁당 징검다리 휴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싫어하는 게 쉬어가는 구간들, 특히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혹은 이번 주도 보면은 연달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했다가 하루 쉬고 다시 또 하루 일했다가 또 하루 쉬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휴일에 대한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이 또 10월 1일에서 4일까지 휴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혹은 미국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함께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점들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번 주 시장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다만 걸리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마이크론 실적이 저번 주에 발표가 되었고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긍정적이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 쪽에 들어가는 수급이 그리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저는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다양하게 확인을 해봐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급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전까지의 관망세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미국에 대한 이벤트, 일본에 대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는 시장에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이번 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외부에 대한 시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에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간 선물 지수가 상승 마감하게 되면서 지금 뭐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뭐 나스닥에 대한 차익이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야간 선물 지수에. 좀 투자자들의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 좀 살짝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번 주 징검다리 휴일이 많다라는 점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려는 심리들로 인해서 전강 후약이 또 나오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전강 후 강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좀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는 이제 또 손에 꼽는다라고 할 정도로 항상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힘이 많이 달리는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달리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점에서 감안을 하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난 천천히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후장에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방식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 이벤트가 미국 대선에 대한 포인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10월 1일에 미국 부통령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대선에 대한 변수가 있는 상황들, 특히 해리스냐 트럼프의 지금 트레이드가 관련 종목군들 흐름이 거의 나오지 않은 만큼 현재 초박빙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트럼프가 TV 토론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차 토론 때 좀 해리스가 굉장히 큰 우위에 있었던 상황들, 트럼프 같은 경우가 그동안 굉장히 큰 자신감이 약간은 떨어진 듯이 2차 토론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부통령들의 TV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점유율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 폴리마켓이라든지 이런 베팅 사이트들의 점유율이 좀 바뀔 수 있는 변수 포인트이기에 이번 주 10월 1일 부통령 TV 토론에 따라서 해리스냐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차이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가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해리스가 이길 것이냐 혹은 트럼프가 이길 것이냐 이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공통분모에 있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통분모에 있는 게 바이오라든지 혹은 뭐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 혹은 방산 같은 경우가 원래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현재 미국 기조는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미국 대선에 따른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 또한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고용 말고 저는 이번 10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두 번째로 중요하다. 첫 번째는 고용에 대한 지표, 두 번째는 테슬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2차 전지 이꼴 테슬라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무조건 움직인다 그래서 2차 전지가 함께 올라간다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이 공식도 이미 예전에 깨졌어요. 그리고 지난 7월, 8월에 상승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재 테슬라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3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 강세 흐름들이 나온 상황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올 필요가 있어요.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를 예상하고 있고 시장의 추정치가 46만 대, 그리고 지난 3분기 같은 경우가 43만 대인데 지금 이런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리고 전 분기 대비했을 때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우려가 많았던 게 우리의 생각보다 성장률이 잘 나오지 않는다. 특히 기대를 했던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성장률이 조금 더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현재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더딤이 나왔던 상황들, 특히 미국 쪽에 대한 전기차 성장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이들의 성장률은 테슬라가 많이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의 인도량 자체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게 되면서 미국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 성장률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었던 상황들. 다만 다른 전기차 기업들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 외에는 다른 기업들의 인도량이 YOY 대비했을 땐 증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뭐 보조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발 효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 3분기 전기차의 인도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기대치에 부합한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를 결국 움직이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이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시에 대한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봐야 하는 이번 주 일정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벤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일단 연준이 물가는 목표치가 2%대인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선은 고용 쪽으로 좀 옮겨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고서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10월 2일에는 이제 테슬라 3분기 인도량도 공개가 됩니다. 월가에서는 이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면서 높여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번 주에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일정들 스케줄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스랄라를 제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란도 뒷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미군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고려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수 살펴보니까 한 1%대 상승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원래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을 우리만 받습니다. 피해를 받을 때? 피해를 받을 때 특히 지수 하락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격화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지수 같은 경우에 견고하게 버텼던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수가 빠지고 수급이 빠지고 하면서 왜 빠졌냐라고 보면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도 그들보다 우리나라의 지수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상황인데 특히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조금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수가 좀 상승 마감을 했고 WTI 유가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유가에 대한 선물이 1.43%대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의 사건인데 유가가 이거밖에 안 올랐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추세가 맞는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생각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우려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는 온전히 반영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인데 저는 그거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확전에 대한 우려들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금 헤즈볼라를 지원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결국 저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지금 둘이 화해하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때 특히 헤즈볼라 쪽에 대한 고위 인사들이 대부분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인해서 좀 사망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의 뒤에 있던 이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인데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을까? 결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특히 중동 국가라는 경우가 지금 한 번, 두 번 싸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여기에서 좀 그래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뒤에 있는 동생을 좀 챙겨주기 위해서 결국 좀 확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WTI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지수 를 제외하더라도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관련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유가 관련 종목군들, 해운 혹은 곡물 쪽이 될 수가 있는데 방산 쪽도 있습니다. 스페코라든지 이런 좀 기업 좀 이렇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움직일 때마다 먼저 오르는 게 유가예요.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에 이번 장 초반에 좀 굉장히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가에 관련했을 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의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해가 가는 내용인 만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좀 1%대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더라도 좀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유가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대장 역할하고 있는 게 흥구석유라는 기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접근하실 때는 대장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해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운 역시도 지금 수에즈 운하 관련했을 때 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가 해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주, 3주 동안 나오고 있는 뉴스가 파업에 대한 내용들 특히 미국 항만 노동자 쪽에서 파업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10월, 11월, 12월이 물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은 시즌입니다. 특히 소비 기업들 같은 경우가 1년 매출의 절반이 10월, 11월, 12월에 나온 상황이에요. 결국 이런 협상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협상이 되었을 때 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협상을 보게 되었을 때 임금 협상이 지금 사측에서 요구하는 안과 그리고 노동자 측에서 요구하는 안이 굉장히 괴리가 있는 점 그리고 협상을 결국 하기 위해서는 교섭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파업을 한다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협상 여부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흥하해운이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상에 대한 내용 나온다면 반드시 끊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줄 필요가 있고요. 현재 가장 대장 역할하고 있는 게 STX 그린로직스인데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바닥권 대비했을 때 약 40에서 50% 정도가 올랐으니 저는 오히려 그 다음 종목으로 흥하해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기존 해운주들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쪽이 흥하해운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약 지금 대주주가 지분 7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품절주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STX 그린로직스 대비했을 때 바닥권에서 좀 덜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흥하해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곡물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곡물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항만 노동자에 대한 파업들 그리고 브라질 가뭄 쪽에 의해서 곡물에 대한 운송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특히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하반기에 라니냐에 대한 효과들 결국 지난 2020년 때 곡물 가격이 올랐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두 번째가 라니냐로 인해서 곡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 곡물 관련했을 때 고려산업이 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미래생명자원이 금요일장에서 바닥권에서 첫 번째 상승한, 그러니까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동반해서 처음을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발로 미래생명자원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동 리스크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해운주나 정유주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1일에는 미국 동부에 이제 항만 파업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좀 유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일단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프리뷰 만나봤습니다. PC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준의 목표치가 2%였는데 이걸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주 고용 보고서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는 유가와 해운주의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1일에는 미국에서 항만 파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곡물이 잘 움직일 수 있을지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심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부터 섹터 그리고 이슈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한 이후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특별한 경제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톡톡한 경제 뉴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이소연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서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양한 키워드 가운데 오늘은 일라이릴리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로 1876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주로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합니다. 주요 제품 살펴보시면요. 일라이릴리는 당뇨병과 암, 자가 면역 질환, 신경학적 질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약물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슐린 및 당뇨 관련 약물로 유명합니다.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에서도 중요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특히 연구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매년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시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약이 FDA와 다른 국가들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용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활동으로 넘어가 보면 일라일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시설과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건강과 교육,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일라일리는 인슐린 및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트롤리시티와 휴마로그 등이 있고요. 이들 약물은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이며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라일리는 항암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제니오와 같은 혁신적인 치료제가 있고요. 유방암 그리고 기타 암 유형에 대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유명하죠. 일라일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탈츠와 올루미언트는 이러한 분야에서 중요한 제품이고요. 일라일리는 정신건강과 신경학적 질환 치료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발타 캡슐과 같은 항우울제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내분비 질환 관련 제품도 포함하고 있으며 비만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라일리는 1876년에 설립됐습니다. 창립자는 일라일리로 창립자의 이름을 딴 회사입니다. 그는 미국 남북전쟁에서 근의약품 공급을 담당했었던 약사였습니다. 릴리는 제약산업의 혁신을 추구하며 고품질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일라일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이번엔 매출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라일리의 2024년 상반기 실적 가운데 총 마진은 1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고요. 총 마진율은 80.8%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포인트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당뇨병 치료제와 항암제 판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일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신약을 FDA로부터 승인받아 시장에 출시했고요. 이러한 신약들은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운자로와 같은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향후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라일리는 해외 시장에도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라일리는 앞으로 다양한 치료제 개발과 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라일리 최신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미국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리가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기사 최근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비만 치료제 신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는 건데요. 일라일리는 9월 12일 아일랜드 소재 의약품 제조시설 2곳의 생산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총 18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건설 공장 중인 아일랜드 리머릭 공장에 10억 달러를, 다른 한 곳인 킨세일 공장에 8억 달러를 투입해 각각 시설을 더 확장하려는 겁니다. 이번 투자는 비만 치료 신약 젯바운드와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킨서라 생산 능력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리머릭 공장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선나 성분 제조시설이고 킨세일 공장은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성분 제조시설입니다. 이번 투자 확대로 리머릭 공장의 설비 투입 금액을 작년 3월 착공 당시보다 2배 늘면서 2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일라일리는 2020년도부터 미국과 유럽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시장 선도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생산 능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라일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두고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양강 구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는 일본 에자니와 미국 바이오젠 리켄비와 겨루고 있고요. 현재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약을 판매하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역시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 능력을 갖춰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일라일리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나는 미국에 이어 일본 승인도 획득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약 히슬라는 전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에서 불리는 일본에서 허가 관문을 통과했고요. 그럼 우리 국내 상황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와 미국 일라일리가 양분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위고비 제파운드처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즉 GLP-1 유사체를 활용하면서도 체중 감량 효과 외에 차별화를 시도해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작용을 줄이고 제형을 바꿔 K-비만약만의 차별화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한계였던 체중 감량 시 근육 손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한양행도 인벤티지 랩과 함께 비만 치료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요. D&D 파마텍은 제형과 용량의 차별화를 뒀습니다. HK 이노에는 중국 싸이윈드로부터 비만 치료 물질 에크노글루타이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비만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성장성과 확장성 두루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후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PC 물가 지수가 2%대 유지가 된 것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조금 더 시선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침 이번 주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되어 있고 이 외에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고용,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 지표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전만큼의 어떤 중요도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용 지표도 그렇고 물가 지표도 그렇고 왜 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가 지표도 봤고 고용 지표도 본 거거든요. 이미 0.5% 빅컷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11월 달,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할 거라고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뭐 테슬라 이슈라든지 그리고 부통령 후보들 또 TV 토론 있잖아요.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의 국경제 이런 이슈에서 계속해서 수단매가 돌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란지 섹터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에서 계속 수단매가 돌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슈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체크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주에 중간중간 지금 퐁당퐁당으로 연휴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럼? 사실 연휴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오래 보유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휴였던 불안감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안 요인이 그러니까 이슈적인 그러니까 이번 주 예정되는 이슈만 체크해 봤을 때 어떤 악재가 될 만한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종목 대응하신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지수 대형주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 연휴가 있어서 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을 보고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별 종목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강세를 보일 만한 섹터 그리고 쉬어갈 만한 섹터는 이미 정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상승이 지속되기 좀 쉽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대신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연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환매여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국경절 말씀도 좀 드렸는데 국경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화장품 섹터. 지금은 뭐 중국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국경절뿐만 아니라 미국 쪽을 보더라도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박스데이라든지 일정이 계속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출 데이터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만약에 그런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된다라면은 이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섹터마다 조금 이제 어떤 전략을 쳐야 될까 이런 골치 아픈 부분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순환매에 의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저는 그냥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밸류업 지수도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연내에 뭐 구성 종목들 변경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하는 셈이 좀 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밸류업 관련주 봤을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더 궁금해요. 왜냐면 11월에 ETF가 나올 거지만 수급이 그만큼 들어올까도 의문이고, 연내에 만약에 구성 종목이 바뀐다면 지금 이걸 공략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 마세요. 시장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수급이 쏠리느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최근에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지난주 테마가 조금 이제 메타버스. 맞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침엔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빨리 안 돌아가지고 좀 고민스러운데 이게 메타버스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이언이라 해가지고 이게 상용화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랜만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집중을 했고 시장에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나요, 나쁘나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수급이 좋게 유입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밸류에 대한 관심들을 제가 볼 땐 정부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밸류업 지수 또 종목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굴복을 한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원하는 대로 바뀌기 전까지는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결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땐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밸류,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을 좀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KB금융이 하나금융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밸류에 대한 관심을 외국인 투자자인지 기관 투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밸류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인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LG라든지 이런 기업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것들 그쪽으로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밸류업을 한 이유가 이번에 이 밸류에 맞춰서 주주 환책을 강화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그렇게 의지가 있다라고 봐지진 않아요. 밸류업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력이 되고 그리고 오너가 밸류업을 하려는 그 주주 하는 책을 하려는 의지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 그게 많나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밸류업 지수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칫 과거의 K탑 30
한국판 다우지수 만든다 그랬지만 별로 효용성 없어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솔직히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게요. 밸류업 지수 일단은 연내에 뭐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전략 세우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9월 30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우리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훈풍의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고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분위기 어떨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지수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8% 상승하면서 2,665포인트 선에서 현재 개장했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3% 상승하면서 777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등락 어떻게 나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 위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SK하이닉스, 엔솔까지만 상승폭을 켜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솔만 홀로 지금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지금 장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하락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간 있었던 이슈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먼저 갤럭시 탭 S10 시리즈를 공개를 하면서 더불어서 갤럭시 S24 FE까지 예정보다는 조금 더 일찍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단독 보도이기만 하지만 이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셧다운을 진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도가 어느 정도 주가에 하락 압력을 넣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지만 이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점도 오늘 이 양지수에 대해서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3 12단에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라는 소식에 그동안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이어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흐름폭을 어느 정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테슬라 이제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인데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다. 더불어서 10월 10일에 있는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까지 더불어서 현재 엔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29%로 꽤나 높은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황제주를 현재 반납한 상태고요. 오늘도 그 낙폭을 조금 더 깊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0.1%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엔과 함께 지금 전구체가 없이 양극재를 합성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소식이 현재 주가로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엔 에코프로비엠만 상승폭을 킨 채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출발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위주로만 상승폭이 켜져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훈풍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도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0.45% 하락 폭을 현재 그려내고 있습니다. HLB도 1.15%, 1.51%, 그리고 엔캠은 1.23%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그리고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과연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모습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바로 전자기술 파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0.62% 여전히 하락폭은 마찬가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SK하이닉스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마찬가지로 0.76%, 1.14%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HBM3 12단에 대해서 양산 소식이 어느 정도 주가에 크게 상방에 대해서 좀 힘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와는 조금 무색한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현재 0.7%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LNF 지금 2차 전지 소부장단에서도 0.53%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0.17%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섹터들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엔더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1.11%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흐름 자체는 썩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 현재 0.57% 상승폭 그려내고 있고요. 지금 하나오션, 이 조선주도 1.31%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0.68%, LG 엔솔도 2.5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에 마찬가지로 0.89% 계속해서 상승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우시스템 0.85%, 삼성 SDI도 1.43%고요. 한미반도체 이래 소부장단 반도체 쪽에서도 계속해서 하락폭은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CS윈드도 0.43%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지만 그래도 낙폭을 계속해서 그려내는 종목 또한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0.1%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섹터도 이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 배달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펜오션이 가장 먼저 뛰고 있습니다. HMM도 1.2%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항공 노동자들이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다. 더불어서 캐나다까지 이렇게 파업에 돌입하고 또 중동 전쟁 자체가 현재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해운주가 함께 떠오르고 있는 것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들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 현재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9%, 에코프로 머티 마찬가지로 4%대로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3.19%,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48%, LG 화학까지도 2.52%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 현재 흐름 굉장히 잘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섹터도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프로그램에 편입이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도 있는 반면에 내려갔던 있는 종목도 있었고 내려가면서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됐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0.13% 빠졌고요. KB금융지주도 0.12% 현재 하락폭 그리고 있습니다. 지주사 쪽에선 좀 다른 흐름이 보이는 게 신한금융지주입니다. 0.18% 올라오는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도 마찬가지로 0.49% 소폭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0.2% 지주사 안에서도 현재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 쪽이라던가 이 화재보험 이쪽에서도 현재 혼조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가 체크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테크놀로지 서비스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네이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 현재 3.52%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다라는 소식에 좀 주주 가치가 제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현재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펄어비스, 넷마블 지금 게임주도 지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까지도 0.36%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쪽 섹터 안에서는 상승 종목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지금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소비재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레 퍼시픽이라던가 F&F, 아모레 같은 경우 코스맥스 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중국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그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도 이 시장 안에서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도 화장품이라던가 화학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오늘도 지금 아모레 퍼시픽 1.05% 큰 폭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콜마 2.63%,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대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F&F도 1.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몇몇 개 없고 대부분 상승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한번 연결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완성차 이쪽인데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1.05%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개장 때도 하락폭을 계속해서 나타냈지만 현재도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0.59% 하락폭을 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주는 오늘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52% 대우건설 기록하고 있고요. GS건설과 현대건설도 각각 0.38%, 0.4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등비등한 위치를 가리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떠오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속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 쪽에서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뒷배로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참전하면 이제 정유주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방산, 정유 그리고 해운까지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 내놓은 거에 영향받으면서 오늘 이쪽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는 종목 보입니다. 특히 의류나 화장품 쪽에서 숫자 좀 찍히고 있고요. 2차 전지, 셀 쪽 3사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이사님과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정유, 방산까지 일단 테마 상단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해운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해운은 지금 항만 파업도 같이 껴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항만 파업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사료 곡물주의 움직임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질 쪽에서 이미 가뭄이 시작돼서 공급단 자체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운 그리고 아이디어 좀 넓혀서 곡물이나 사료주까지 단기 트레이딩 좀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인 악재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방송 중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란이 참 버릇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계속 주변 부추기고 있잖아요. 좀 해봐. 뒤에서 지원해 주니까 니들이 해봐. 이런 식으로 부추기지 액션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리스크, 중동 리스크는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쉽사리 이란이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두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란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뀐 게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심이에요. 전쟁을 하려면은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자국민들은. 근데 지금 히잡 시위로 시작된 어떤 그 자국 내 민심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그리고 분위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정말 이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란은 너무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쟁이었던 거시경제에 미칠 만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영향보다는 종목들 쪽으로 제한시켜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운주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석유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테마적으로는 반응이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항만 파업 리스크 그리고 가뭄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세인데 대표적으로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죠. 강세인데 그리고 ETF도 있거든요. 그 타이거 농산물 ETF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곡물 쪽으로 어떤 상승을 노리고 한번
트레이딩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TF 상품들 중에서도 농산물 ETF가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농산물 관련해서 ETF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같이 좀 팁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그래도 나름 강해요. 반도체는 좀 투토 빠지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LG엔솔은 지난주 금요일 기사 보니까 뭐 3분기 실적 안 좋을 테지만 만약에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좀 강할 때 대형주부터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올라올 때마다 차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건지 의견 좀 어떻게 보세요? 뒤에 하신 질문부터 먼저 대답을 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를 때마다 매도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하면 안 된 실수가 뭐냐면 내가 팔면 받아. 이거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주식하다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은 거 뱉었을 때 이게 제일 짜증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파니까 가네. 이게 또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바닥일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올해 6월 달 그때 선전을 이미 했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주구장창 하락했잖아요. 하려면 그때 했어야 돼요. 지금 이미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마이너스 40%, 50%, 60%가 된 상황에서 매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내 돈만 날라고 기분만 나쁠 뿐이지 차라리 덮어버리고요. 그리고 제가 무작정 팔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부터 2차 전지 그리고 2021년부터 반도체 한번 잘 보세요. 사이클이 되게 짧아요. 가는 사이클도 짧고 빠지는 사이클도 너무나 짧거든요. 예전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 사이클이 3, 4년 갔었는데 모건스탠리 어떤 보고서를 참고해서 과거를 보게 된다면은 2021년도 8월달, 2022년도 10월달 2년이 안 가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사이클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파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팔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뼈 아프겠지만은 지금은 적어도 팔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홀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긍정적인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그 리포트 그걸 논외로 하고 어쨌든 호재에 계속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2차 전지가 그렇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다는 건 조금씩 2차 전지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좋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시장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뭐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중국의 탄산이통 가격 동향 그리고 국내 양기 수출 가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어쨌든 추가로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위로 머리를 틀게 된다. 그러면 바닥에 대한 심리가 유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구간이지 좀 반등 나온다고 해서 팔아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의 보유자분들 관점에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원래 단기 고점 한 42만 원 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43만 원 찍고 지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래도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있으니까 일단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마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봤을 때는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완전히 방향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좀 틀었네요. 0.16% 코스피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0.02%. 그래도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이 특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미국의 경우에는 8월 PC 지표 여기에 관련돼서 코어라든가 이 근원 PC 지표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를 좀 하회했던 흐름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이러한 명확한 시그널로 인해서 수급 요건들은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초의 상승폭 대비 지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일본발 영향이 좀 크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니케이가 지금 4.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는 소폭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단기적 관점에서는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 향후에 어떤 정책 기조가 금리의 동결이 아니라 금리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도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은 NK 트레이드 청산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공포 심리가 좀 작용한 모습인데,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어떤 조정 요인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어떤 상태지만, 우리가 하반기 장기적 관점에서 좀 본다면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하반기 금리 인하에 관련된 명확한 시그널들, 이 부분은 증시의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은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에 관련된 우려감들, 이 부분은 시장이 주시를 좀 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어떤 정체 구간에 좀 진입을 좀 하게 된다면, 대형주, 특히나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하게 됨에 따라서 실적주, 철저하게 실적을 좀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대형주 위주의 포트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간에 금요일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역전극을 펼치다 보니까 의외의 인물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엔 환율이 146엔에서 142엔까지 떨어지면서 움직임을 좀 변동폭을 좀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총재 선거 결과 이시바 차기 총재가 이제 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달러 엔 환율 높아질 거다. 달러 엔에서 엔화 강세 보일 거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도 같이 좀 동조화돼서 갈 텐데, 원화 강세주를 좀 미리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이미 예견이 좀 되고 있던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우리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죠. 상대적인 어떤 원화 강세 요인들보다는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되시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점진적인 어떤 효과가 좀 이루어질 테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일본이 과거에 우리 증시에 좀 미치는 영향의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던 그런 흐름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NK 트레이드라는 지난 우리가 글로벌 패닉셀의 가장 큰 원인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도 가장 컸지만, 이 부분은 저가에 유입됐던 엔화 자금이 오히려 포지션 이탈에 관련된 어떤 청산으로 인해서 수급 변동, 증시의 변동폭을 좀 크게 키우게 된 어떤 작용 효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작용했던 점, 이것들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청산 물량이 대체적으로 투자 회사들에 대한 의견치를 보면 70%가량은 좀 소화가 됐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보수적으로는 아직도 50% 이상은 남아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은 좀 있지만, 저는 지난번 패닉셀 장세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선반영시켰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증시의 어떤 차관 효과들을 보면 니케이가 4%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코스피가 0.3% 정도 하락하는 흐름들, 이 부분은 그때와의 당시에 대한 결은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니케이가 많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일단 우리 시장은 좀 잘 버텨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물 시장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다 빼고 있긴 합니다. 외국인. 그래도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CJ 네이버, 에코프로 머티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제가 네이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2.9포인트 상승한 17만 5,500원대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네이버라는 종목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복귀를 해보면 과거 빅테크 종목들의 좀 양대 산맥이었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강세 이후에 지난 월봉 주가를 봐도 고점 대비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 지난 저점이 8월 5일 15만 1,1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최고점이 2021년도 7월 46만 5천 원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아직도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반기 2분기 실적 누계치를 좀 우리가 복귀를 해봤을 때 장사를 좀 매우 못한 것도 아니었고요. 비교적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 지표가 크게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네이버의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어떤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떤 실적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도 아니었고 야후라인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 부분이 해외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체 구간으로 좀 접어들게 되면 해외 공략 법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 기업으로 좀 전락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은 꼴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지난 상반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복귀를 해봤을 때 많은 부분을 좀 선반영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도 최근에 리포트를 좀 보면 상향되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보겠습니다. 주력사비였던 광고 그리고 커머스 부분은 약 20% 정도의 성장률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고요. 최근에 상승폭을 상승의 어떤 수급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컸던 부분들은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의 매입소가 이 부분은 장기간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돼서 빅테크 회사들 특히나 네이버의 경우에도 장기 관점에서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여기 관련된 총 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 좀 보이는데 전반적인 아직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 요건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으로 총 주주 환원율을 상향시키는 그런 기업들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정말로 주주들에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편입 요건들이 다시금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유입이 좀 된다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좀 충분히 수급 요건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네이버가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고점 45만 원이었다가 지금 1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측에서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안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내놓았고 2.7%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이 묶어서 같이 가는데 카카오도 오랜만에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소룩스, 오스코텍, 에코앤드림, 퓨처캠, 휴원스 글로벌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스코텍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7%대 반등은 좀 나왔는데 오스코텍이 사실 유한양행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수급 요건이 상당히 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스코텍에 관련된 어떤 사업의 내용 내지는 향후의 어떤 이익 성장률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스코텍이 과거에 이 레이저 티닙, 현재 유한양의 랭라자라는 이 성분명을 레이저 티닙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이전을 했고 다시 유한양행이 랭라자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최근 FDA 어떤 시판 허가라는 승인을 좀 득하게 된 성과를 좀 이루게 됐는데 오스코텍이 여기에 관련된 마일스톤의 전체 유입액은 유한양이 받게 되는 6천만 달러의 40%,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한 2,400만 달러가 좀 유입이 되고 하나로는 한 35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부분이 연내 영업이익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인데 사실 그런 기대 요인이 유한양행에 비교해서 오스코텍이 좀 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향후 이 랭라자, 이 병용치료제의 어떤 시판허가, 그래서 글로벌 판권들이 유럽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좀 확대된 역량에서 판매량들이 좀 더 그만큼 좀 늘어나게 된다면 경상 기술료라고 불리우는 로열티 부분, 이 부분은 유한양행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양행이 수취해서 다시 오스코텍에 좀 재분배하는 그런 어떤 기술 계약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유한양행에 관련된 어떤 성장들은 즉 오스코텍에도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 저는 충분히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 좀 미비하다는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수익 지표 개선의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수급 요건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존에도 유한 양행에서 기술 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같이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위 세 가지 테마도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2차 전지가 가장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재가 나올 때마다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가 이제 10월 2일에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 인도량 자체를 계속 예상치를 좀 올려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운주입니다.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해운, 정유, 방산까지도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주가 가장 강하게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항만 파업 이슈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미국 동부 파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하루 파업을 하면 이 정상화하는 데까지 5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꽤나 장기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 파업과 관련해서 할증료도 책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장한 이후에는 반응이 좀 없다가 다시 좀 로봇이 강세를 보여서 여기 좀 추가를 해 넣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보피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원래 추석 특수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좀 잠잠해졌었는데 프로모터 근무 날짜가 10월 14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홍보를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월 후반쯤 됐을 때는 이제 시제품이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시세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테슬라의 인도량 3분기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진 것은 좀 사실이고 지난번 우리가 2분기 인도량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당시에는 사실 컨센을 좀 상회하긴 했지만 이게 과연 정말 이 판매량이 좀 증가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월가의 기대치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소폭 올라간 인도량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던 포인트였고 이번 3분기엔 다소 좀 결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뭐 투자회사 바클리의 경우에는 인도량을 47만 대를 좀 상향했던 부분 이 부분도 컨센에서는 한 10,000대 정도가 상향을 했고요. 여기 뭐 베어드와 UBS의 경우에는 48만 대 그리고 47만 대를 좀 예측을 했고요. RBC 캐피탈도 한 46만 대. 그러니까 그 시장의 컨센들은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44만에서 45만 정도를 좀 예측을 했는데 많게는 46에서 48만 대까지 상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가 수익 지표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커졌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계속 시장에서 어떤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인도량이 그만큼 좀 반등했던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오히려 이 상승의 어떤 이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심들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들 보면 인도량이 일시적인 어떤 상향 부분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이 판매 경쟁이 좀 치열했던 중국 시장에서 분기 사상 최대 판매량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도량 이후에 실적과 좀 연동되는 흐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2분기보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큰 부분은 상반기 대규모 구조조정, 전체 10% 정도의 감원을 했던 부분들이 3분기에 이익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본다면 그래도 테슬라의 실적 기대감들 좀 유효하다. 그리고 10월 12일 로보택시에 관련된 공개 기대감들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급 요건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십니다. 다만 우리 증시의 영향들 좀 감안을 해보면 전반적인 전기차 캐즘 현상 지속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메탈 가격의 하락 부분들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판가에 좀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판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수익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전기차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에요. 배터리 출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큰 원가를 구성하고 있었던 배터리 가격에 관련된 변동성들이 오히려 차량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 인하에 관련된 오토론도 내려간다는 관점은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폭스바겐에 관련된 어떤 구제, 이 부분을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금 부활시켜서 지금 운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경향들이 다시금 좀 부활될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은 북미 시장보다 굉장히 좀 부진했던 유럽 시장이 다시금 수요 회복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말씀 중간에 독일 그 보조금 부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폭스바겐이나 BMW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독일이 가장 중심에 있어서 유럽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활되면 진짜로 캐즘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 1분기 기준 보면 독일이 가장 먼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폐지를 하니까 주요국이 일제히 축소를 하거나 좀 폐지하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유럽 시장이 좀 급냉. 그러니까 북미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조 보면 한 6%에서 꾸준하게 한 10% 정도 분기별로 보면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많게는 한 17%가량 이 전기차 공급량들이 좀 하락했고 이 부분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경우에는 좀 판매량들 좀 소폭 좀 증가됐지만 우리가 뭐 중고사양 라인, 뭐 중형 그리고 고가형 라인의 경우에는 그 판매량에 관련된 연동폭들은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의 보조금 정책이 다시금 좀 부활되는 움직임은 뭐 EU 전체 국가로 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도 좀 분명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인 전기차 가격이 너무나 비싼 그런 요인들이 부담 요인들을 좀 완화시켜 준다면 오히려 대기 수요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최근에 뭐 금리 인하 효과도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뭐 차량 가격이 좀 점진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좀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독일 보조금 부활 검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선벨트 경합주 지역에서는 일단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집합으로 다룰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력 설비 쪽입니다. 가장 대장주 HD 현대엘렉트릭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고요. 다음 판 함께 좀 살펴볼게요. 교집합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도 장점으로 둘 수 있겠는데요. 삼바가 가장 대장주로 가고 있는데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장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좀 소폭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0.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 8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었던 삐아입니다. 대표적인 화장품 주 중에 하나고요.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일정이 많습니다. 10월 지금 8일부터 9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 예정되어 있고요. 11월에는 광군절 예정되어 있고 12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계속해서 화장품 주들이 잘 나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소비 쿠폰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흐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2.3% 하락하고 있고요. 손절가가 13,000원이니까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구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오늘 변영인 대표와 함께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고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일단 미국 증시 쪽에서는 대부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여기 예상치에도 부합을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좋고요. 셀 3사가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0원 9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의 강보합으로 개장했고요. 지금 이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